지난해 한 프랑스 게임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게임의 광복절 이벤트에서 내건 문구였습니다. 이 게임은 프랑스 게임 회사 유비소프트가 출시해 국내에서 사랑받아온 FPS 게임 레인보우 6였습니다. 레인보우 6 게임의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으로 실제 존재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여기서 도깨비라는 한국 캐릭터 스킨 중에 스쿠버 6라는 스킨에는 47용사라는 글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47용사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순직한 47명의 용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동안 이 게임 회사에서 한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986년 프랑스에 설립된 유비소프트는 레인보우 6, 페르시아의 왕자 등을 만들며 유럽 최대 규모의 게임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의 21개 국가에 지사를 두며 30개가 넘는 개발 스튜디오가 있고 현재 50여 개국에서 게임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을 개발하는 캐나다에 있는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게임 개발 스튜디오 중 하나로 3,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대 게임 회사 유비소프트가 전세계 유저들이 참여하는 레인보우 6 이벤트에 과감하게 광복절 미션을 부여했고, 또한 유비소프트는 게임에서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하고 동해를 시 오브 코리아라고 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유저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유비소프트는 끝까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타 다른 게임 회사들은 아시아 게임 시장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판매량이 더 높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 유저들의 비율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사이에서 유비소프트의 게임 판매율은 한국이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유비소프트는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을 더 신경 써주며 철저한 고증으로 올바른 역사를 게임 속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유비소프트는 한국 시장에 크게 신경을 쓰며 최신 게임뿐만 아니라 오래된 게임들도 공식 한글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유비소프트를 다녀온 한 스트리머가 유비소프트 한국 지사 관계자에게 많이 팔리지도 않는데 왜 한국어를 해주는 거냐고 묻자 게이머들이 게임을 플레이해야 하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국내 게이머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유비소프트의 핵심 타이틀 중 하나인 레인보우 6 시즈에 한국인 오퍼레이터를 출시하고 한국 맵을 출시해 주었는데, 한국 맵 타워의 경우 맵 내부의 방마다 하이탈 등 여러 한국적인 요소를 가진 소품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기타 한국의 자랑거리와 역사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연대기의 맨 끝부분에 탄핵이란 단어가 적혀 있었고 타워 밑부분을 바라보면 일어나라 대한민국이 적힌 현수막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내 음성 역시 실제 한국인 성우를 섭외해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6 시즈 한국 맵 타워 안에는 대한민국 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톰 클랜시의 디비전이란 게임에서 러시아 영사관에 나온 세계지도에서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시 오브 재팬이라고 표기하는 동해를 이스트 시도 아니고 심지어 시 오브 코리아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언어 설정 관계없이 전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비소프트는 친한 기업으로 인식되며 한국의 유저들은 유비소프트의 유비를 삼국지 유비를 빗대어 불렀는데, 유비가 황숙이라 불렸기에 유황숙, 황숙소프트 혹은 갓황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유비소프트는 레인보우 6 시즈의 첫 시네마틱 단편 영화 망치한 메스에서 한국인 캐릭터 도깨비를 주연 캐릭터로 등장시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국 시네마틱 게임 단편 영화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한국인 캐릭터가 주연을 맡은 경우는 드물었기에 이 또한 주목받았습니다. 이런 행보 덕분에 유비소프트가 만든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레인보우 6 시리즈는 탄탄한 국내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유비소프트는 국내에서 해외 게임 업체 중에 가장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비소프트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 된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역사관 때문이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균형 잡힌 정치관과 올바른 역사관을 추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 장르의 게임이나 FPS 게임에서 주로 일어나는 서양 중심적이고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배격하고 게임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경시하는 묘사를 넣는 등의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또한 흑인의 게임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이집트 배경의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을 수백억을 들여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다문화적이고 탈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유비소프트는 제국주의와 역사 왜곡을 배격하면서 한국사와 한국 문화를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지난 평창올림픽 때도 한국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라이센스를 가진 일본의 게임사가 개발을 포기하자 공식 라이센스를 가져와 스팀 올림픽 에디션을 만들었습니다. 애초 라이센스를 가진 일본의 세가는 마리오와 소닉 올림픽 시리즈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꾸준히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 평창 올림픽 출시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세가는 자국에서 열리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마리오와 소닉 평창 동계올림픽은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올림픽의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던 세가에게서 유비소프트가 평창 올림픽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세가는 도쿄올림픽 라이센스를 2016년 10월에 일찌감치 획득하고 올림픽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장이 풀려있던 평창올림픽 라이센스는 수개월간 방치한 후 유비소프트에게 넘겼는데 관계자들은 세가가 평창올림픽 게임을 만들 의지가 있었다면 그렇게 아니했을 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의도적인 코리아 패싱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창올림픽을 패싱하며 세가가 심혈을 기울였던 도쿄올림픽은 제때 열리지 못하고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자 이제는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일본은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고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귤을 닫은 일본에게 레인보우 식스의 광복절 챌린지는 비록 게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만원 1962년 한국인 1인당 소득입니다. 당시 한국의 총 수출 규모는 고작 600억 원. 말 그대로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한국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6.25 전쟁이 막을 내렸지만 모든 산업시설과 인프라가 붕괴되었고 당시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들로부터 23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원조를 받아 겨우 회복을 시작했죠. 그런데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70년 수출 10억 달러를 넘었고 7년 뒤인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 2011년에는 5,500달러를 넘어서며 이탈리아를 제치고 수출 7대국으로 등극하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와 프랑스 언론들은 한국의 수출 총액이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뛰어넘었다 라고 연일 헤드라인 기사로 보도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세계은행은 1960년부터 무려 30년 동안 한국이 세계 197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이 세계 성장률 1위, 50년 만에 한국 경제 규모가 11,000배 넘게 커졌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스케일의 성장이었죠.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스마트폰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에 이어서 독일, 미국, 심지어 WHO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로 코로나19 대응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지어준 병원들이 네팔, 페루, 팔레스타인 등에서 코로나19 대응 병원으로 선정되며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있고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지원하며 선진국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사실상 한국이 세계 7대 선진국인 G7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하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을 정하는 G7은 현재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 집단이다. 내가 G7 정상회의를 연기하는 것은 현재 G7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G10일 수도 있고 G11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G7 혹은 G11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G7 국가들의 인구는 전세계 10%, 면적은 15%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의 GDP는 세계의 39%를 담당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5,300만원이 넘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G7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막강해진다는 것이죠. G7 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7개 국가 정상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중대한 결정을 하고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국제에너지기구 등의 국제기구들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한국을 G7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은 한국의 경제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한국을 G7에 가입하도록 고려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건의했다 밝혔습니다. 당시 웨인 첨리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에 선정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분명 전 세계 최상위 선진국의 사교 클럽으로 불리는 G7 회담 자리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의 의도가 단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한 일본의 단순한 외교 정책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고도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온 한국이지만 이번 트럼프가 한국을 G7에 초청한 것이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하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 있다는 것이죠. CNN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앨리사 파라 전략 커뮤니케이션 백악관 국장은 트럼프는 이번 G7 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불러 모아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실제로 G7 가입 기회를 얻더라도 7개 모든 회원국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G7 중 하나인 일본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최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제외한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개의 국가들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목해 입국 제한 완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전했고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수출 규제 철회 데드라인 5월 31일마저 무시해버렸습니다. NHK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문제 삼았던 한국의 무역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상당히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한국이 결정한 시한까지는 답변을 주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반대 움직임에도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G7 중에서도 상위권이라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치솟았고 IMF가 발표한 올해 1분기 G7 국가들과 한국의 GDP 성장률을 비교한 자료를 보시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 최하 -5.4%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둔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이 1%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마비된 상황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